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투명한 미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 사이의 상처, 누구든 한 번쯤 겪어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는 탓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양재진, 양재훈 작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TV나 유튜브, 양부로의 정신세계 등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명한 분들인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정신과적인 관점으로 심리 처방과 함께 인생 선배로서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처럼 미소님들은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행동은 반사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의 행동과 마음이 다를 때, 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도리에 어긋날 것 같을 때, 결혼 생활 28년 차인 저희 부부는 장남과 장녀입니다. 시댁과 친정의 대소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 부부의 몫이죠. 동생들과 같이 상의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끌어가는 건 저희 부부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장남과 장녀의 타이틀. 요즘은 자주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막 살 거야. 그러면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차려 주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심리 치료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나를 짓누르던 무게를 내려놔도 되는 거였구나 하고요. 이 책은 세상에 치여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나와 타인의 마음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으로 분류해서 사례를 들어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가족, 친구, 직장, 연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첫 발을 떼기 두려워하지요. 그 이유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도?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면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공감되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미래와 가족에 대한 내용 중 낭독해 볼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전공에 맞는 좋은 학과를 갔지만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는 스스로가 밉기도 하고 부모님 기대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 걱정도 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취업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기를 겪고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그 나이대에는 누구나 취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과도 같고요. 사람이 성장 과정에 따라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 이를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이를 달성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숙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월반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숙제를 스스로 끝마쳐야 그 결과를 갖고 비로소 두 번째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발달 과업이란 정해진 나이대에 스스로 성취해야 하는 인생 숙제인 것이죠. 취업은 20대가 됐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인생 숙제입니다. 이를 얻고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그 나이대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업인 것이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만큼 낯설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낯을 가리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발달 과업을 대할 때도 성향의 차이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낯선 장소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과 과정 속에서 힘들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한 불편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것도 나에게 좋지는 않겠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일의 두 번째 목적일 뿐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아 실현이죠.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자아 실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직접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정말 나의 일이라고 삼을 만한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 앞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에게는 무엇이 맞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 끝내고 싶다고 그리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음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인생을 길게 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사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보상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 것은 정신병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오늘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려면 하고 싶지만 참고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지만 참고 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해야만 되는 것을 위해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정말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위해 참고 하는 노력을 해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한 사람도 있지만 20대가 훌쩍 지나서도 진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100년을 사는 것 같아도 각자의 시간, 저마다의 때라는 것은 사실 모두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신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 피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 봐야 합니다. 어떤 제안이나 제의를 받았을 때 무섭고 싫고 두려운 마음만 앞세워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히 예스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던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거나 한 가지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함으로써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옷이나 구두를 살 때도 최소한 몇 군데 매장을 다니며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직업을 정하는 데 부딪혀보지 않는다면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나 스스로를 알아가 보자는 마음으로 부딪힌다면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성공 사다리가 부모님 세대의 재력으로 결정되는 현실 앞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욜로족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자신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에 행복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비하고 싶은 시간, 에너지를 현재와 미래에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걱정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닌 본인의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평소에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는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미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당해야 할 크기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욱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 생각의 바닷속에서 빠져 있을 때는 너무 큰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에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에 현재 일어난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파페츠 회로가 자극된 결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의 뇌, 실행의 뇌인 전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동, 주변 정리, 필기, 청소 등과 같이 간단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얻으면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를 통해 파페츠 회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빠와의 갈등,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아빠께는 별일 아닌 일들이 제게는 상처입니다. 유교 사상으로 무장한 아빠와 신여성으로 자아가 완성된 맏딸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에게 어떤 이해나 배려가 필요할까요? 평행선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혀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죠. 구시대적인 사고를 과하게 고집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버지가 변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가급적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소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족이라고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자주 보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딜 힘이 생길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 장시간 함께 지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주 얼굴은 보고 지내되 그 시간은 한두 시간으로 짧게 두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대신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그만큼 상대의 언행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개인으로서의 내가 더욱 명확해지면 아버지도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버지와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의무감이나 죄책감도 내려놓을 수 있을 테고요.
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가 상당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아버지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야속한 말이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도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나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나를 단단하게 독립시킨 후 아버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아버지와 잘 지내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순간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냥 늙고 힘없는 불쌍한 남자로 보일 것입니다. 장녀라는 단어에 평생 저를 숨기고 살았어요. 조부모의 밑에서 자라며 연년생의 남동생은 사랑을 독차지했고 어릴 적부터 저는 관심에 목말랐습니다. 항상 누나이자 장녀라는 이름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좋고 맛있는 것을 보거나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고 혼자만 누리는데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첫째들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가 잘해야 다른 형제들이 보고 잘 따라온다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장녀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 어릴 적부터 큰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장남은 집안에 대한 책임을 견디는 대신 대부분 꽤 많은 보상을 받고 자랍니다. 그에 비해 장녀는 부여받은 의무에 비해 권리를 얻지 못했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남아 선호 사상 탓에 아들은 집안 미천이라고 하며 교육에 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딸은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 최근 K장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배경인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끊임없이 희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나 장녀의 몫입니다. 문제는 참고 견디다 폭발하기 전까지 자신이 희생양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의 양육을 받은 경우 남동생을 더 편애하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만큼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받지 못했겠죠.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오는 여성들 중에는 장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들 중에는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쉬지 못하고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 결국 폭발해 공황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존재 자체만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효용성을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람의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원하는 방향, 특히 이상화하고 동일시했던 어머니의 의사결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다면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장녀로서 갖는 어머니에 대한 부채의식인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을 느낀다면 대상에 대한 상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마지가 동생을 잘 돌봤을 때 칭찬을 해줍니다. 아이는 칭찬을 더 듣기 위해 동생을 더 열심히 돌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다다릅니다. 특히 장녀의 경우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리고 생각해 주는데요. 문제는 이때 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고 오히려 아이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이 같지 않게 그런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면 아직 아이라는 것,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머니와의 감정적인 애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채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계속해서 희생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가 없는 희생이라고 해도 사람이라면 의뢰, 기대 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배신감과 원망은 더 증폭되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적정 거리가 필요합니다. 장녀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좁혀져 있다면 관계를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K장녀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족 혹은 어머니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지 않았을 때의 불안 때문인지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스스로 편해지는 연습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역할을 맞추기보다 나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 안 하는 연습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보다 나다움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이 원하던 나만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